다음은 이제 쿨링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쿨링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빼놓을 수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이제 목표로 하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는 친환경적인 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타겟으로 잡는 것들은 총 4 가지로 데이터 센터 탄소 중립 달성과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력 사용 감소,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물 절약, 데이터 센터에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하는 총 4 가지가 타겟이 되고요. 그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5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게 됩니다. PU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워, 전력 사용량에 대한 효과고요. 아 그다음에 CUE, WE, 그다음에 REF, EDF 총 5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 이 타겟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최근에 가장 또 많이 얘기가 언론되는 게 이제 물 사용량에 대한 WUE가 가장 또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ESG 경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G 경영은 기업의 환경, 그다음에 사회 지배 구조 개편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데이터 센터의 ESG 평가는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고요. 기후 변화 및 탄소 배출, 환경 오염 및 환경 구제,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얘기,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공급망 관리, 지역 사회 관계, 그다음에 근로자 안전 및 고객 만족,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지배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지역 분리, 공정 경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부패 및 뇌물을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다해서 이제 ESG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똑똑하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예, 항목은 총 5 가지로 하이퍼스케일, 그다음에 운영 온도의 이동, 그다음에 표준화와 지역화, 그다음에 고밀도 서버렉,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 5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이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불리는 최대 크기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많은 수의 서버에서 간접비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맥당 운영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크면 클수록 이 운영비에 대한 어 간접 운영비가 이제 낮아지게 되고, 음 설비를 위한 이중화 역시 구축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주도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지 보수 관리 및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이 이점이고요. 그로 인해 10년 전까지만 해도 데이터 센터에 하이퍼스케일이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현재는 지금 500개가 넘는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국내 역시 이러한 추세를 계속 따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방금 전까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계속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좀 반대되는 얘기로 이제
하이퍼스케일이 대세가 되는 추세와 같이 이제 생성되고 있는 게 엣지 데이터 센터, 그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제 도시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소비되는 전력 데이터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정부의 에너지 소비 분산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에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과 그 AI 운영 및 스트리밍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빠른 응답 속도를 개개인들은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요자 근접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절실해지게 된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이제 하이퍼스케일과 동시에 엣지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쿨링, IT, 파워 총 3가지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3가지가 뭐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동시에 다 필요하게 된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3가지들을 이제 컨테인먼트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슈나이더에서 만들고 있는 프리팹이라는 제품의 이제 엣지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저희가 부르는 이제 프리팹, 저희는 그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를 프리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올인원 타입의 모듈형 타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5피트의 모듈형 같은 경우는 월마운트 타입의 쿨링과 함께 이제 최대 35kW까지 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면에 이렇게 쿨링 제품이 붙어 있게 되고, 내부에 이제 서버가 들어오게 되고, 소방 장비, 그다음에 별도의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시설들이 설비하게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로우 타입의 DX 타입을 적용한 형태고요. 그다음 최대 40kW까지 공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일로우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밖에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되는 타입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설비들은 다 동일하나 쿨링 제품만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45피트짜리 모듈형 타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월마운트 쿨링을 적용했을 때 75kW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렉은 최대 15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월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제 N+1의 구조로 이제 설비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일로우 DX 타입 같은 경우는 최대한 90kW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렉은 총 11개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렉당 이제 8.6kW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역시 N+1 구조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5피트짜리 듀얼 모듈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인먼트 2개를 이렇게 붙여서 하나로 만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계속 월마운트 타입의 쿨링들이 다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최대 160kW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로우 타입의 CW 타입을 적용한 컨테인먼트이고요. 최대 190kW로 이제
서버마다 이제 서버 사이사이에 인로가 구성이 되고 밖에 외부의 칠러를 통해서 이제 냉수가 공급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SO 컨테인먼트가 컨테인먼트에 적용한 이제 올인원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25kW, 렉은 5개, 렉당 이제 5kW의 렉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월마운트 타입의 쿨링이 3개가 들어가고 역시나 N+1 구조입니다. 다음은 최대 75kW까지 적용이 되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N+1 구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한 이제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아슈레에서 권장하고 있는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폭이 많이 넓어졌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이제 많이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고요. 지금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던 7도, 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7도 또는 10도의 냉수 온도에서 최근에는 이제 20도까지 올리는 냉수 온도를 올려서 사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수 온도를 20도까지 올림으로써 이제 오펙스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7도에서 10도, 7도에서 한 10도의 운영을 전통적으로 하였다면은 지금 최근에는 이제 20도까지 냉수 온도를 높여서 설계 온도를 설계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절감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펙스가 향상되는 게 부가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이점이면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수의 델타 T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에너지 절감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8도, 24도와 같이 약 한 6도 정도의 델타 T를 예전에는 요구를 했다면 최근에는 20에서 30, 약 한 10도 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카펙스 절감하는 게 카펙스가 절감이 되고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게 트렌드입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화와 지역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로컬라이징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거대 기업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보다 조금 안정적이고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렉 밀집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제 고밀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되는 데이터 센터와 이제 하이퍼스케일로 커지는 규모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규모로 인해서 전력 밀도가 증가하게 되고 고밀도에 대한 요구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앞서 소개드린 일로우나 리퀴드 쿨링, 액침 냉각과 같은 이제 고밀도 서버를 위한 이제 솔루션들을 많은 엔드 유저들께서 이제 찾고 계신 게 최근의 트렌드이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단계부터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설계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쿨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플랜 B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적인 자원과 이제 제한된 자연 환경에서 우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많은 기업들이 지향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는 이제 친환경적인 냉매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냉매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407, 134, 410 냉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 냉매 같은 경우는 독성이 없고 안정적인 데다가 오존층 파괴를 하지 않아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는 게 사실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GWP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GWP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이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이제 R22라는 냉매를 많이 사용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407에서 지금 410, 134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역시 HFC 냉매 형태인데 해당 냉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 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해당 냉매들을 이제 많이 제한하고 이제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냉매들을 많이 고심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국내에는 2025년까지 HFC 형태의 냉매를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10 같은 경우는 R32, 454B, 452B, 454C 의 냉매가 대체 냉매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134 같은 경우는 134YF, 134ZE, 515A, 513A가 134의 대체 냉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0의 대체 가능한 냉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알아보고 410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쉬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독성 그다음에 이제 폭발성에 대해서 이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독성 같은 경우는 A 등급이냐 B 등급이냐를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 있고 A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성이 없다,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 같은 경우는 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폭발의 위험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0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A1 클래스로 독성도 낮고 폭발에 대한 위험도 거의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했고 현재도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 타입의 냉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452, 454, 32, 454C입니다. 이 대체해야 될 이 냉매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들이 A2L로 지금 보시면은 독성은 낮으나 이제 폭발의 위험이 약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냉매 관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냉매가 이제 410에서 많이 바뀌게 됨으로써 이제 냉매에 따른 용량도 변하게 되는데요. 410 같은 경우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452는 410에 비해 2% 용량이 감소되고 454B는 3%, 32 같은 경우는 9%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4C 같은 경우는 7%, 약 7%의 용량 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GWP 같은 경우는 410 같은 경우 2000이 넘어가는 반면 454C 같은 경우는 149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앞으로는 454C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3이나 454B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34 대체 냉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4 역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 하나로 이제 가장 안정적인 A1 등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WP 같은 경우는 1430입니다. 134 YF 같은 경우는 134 YF나 1234 ZE 515A 513A 같은 경우는 이제 134를 대체해야 되는 냉매로, 이제 134 타입의 이 두 가지 타입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A2L 클래스를 안전 등급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약간의 폭발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GWP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한 자리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렇게 이 냉매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요. 해당 냉매 같은 경우는 134를 기준으로 10% 용량 감소가 있고, 20% 1234 ZE 같은 경우 20%의 용량 감소가 있고, 515A 같은 경우 20%, 513A 같은 경우에 뭐 감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GWP가 1234 YF나 1234 ZE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해당 냉매들도 지금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마 이 두 제품으로 랜딩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됩니다.